네, LA의 지진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4.4 규모의 지진이 LA 지역 일대를 뒤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흔든 가운데 이 지진 활동이 계속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금 나와서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4.4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5 이상 또 넘어가면 심하게 흔들리고 이게 또 5에서 6까지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이 LA에서 더 날 것 같다라는 이런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안해 죽겠습니다. 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텍. 이 지진연구소가 아주 유명하죠. 칼텍 대학, 칼텍의 그 루시 존스 지구물리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4년 올해는 1988년 이후 지진이 가장 자주 발생한 해이다. 지금 상반기만 봐도 그렇다라면서 지진은 빈번할수록 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좀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나는 게 더 좋은 건가? 오히려 큰 거를 막을 수 있나? 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푸니까 그렇지만 뭐 잘 모르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질물리학자로서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규모로 하더라도 자꾸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KTLA라는 그 LA 지역의 로컬 TV 방송이 있는데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루시 존스 박사에 따르면 1932년 이후 이 남가주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10회에서 많으면 한 12회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평균. 그런데 반면에 올해 그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규모 4.0 이상을 본다면 벌써 지금 아직 8월 뭐 중반 정도밖에 안 됐지만 벌써 13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이제 20회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진 발생률이 빈번한 지금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해가 지진 활동이 가장 활발한 해다라면서 지진 발생 주기가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존스 박사는 많은 사람이 여진이 연이어서 발생하면 이 대형 지진 발생률이 줄어든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좀 겁나는 발언이에요. 저는 살짝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조금씩 나면 스트레스가 좀 미리미리 좀 땅속 스트레스를 푸니까 큰 거를 나기 전에 오히려 그게 낫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분 얘기는. 존스 박사는 지진의 규모는 상대적이다 라면서 예를 들어서 7.0 규모의 지진 한 차례는 6.0 규모의 지진 10차례 또는 5.0 규모의 지진 100차례와 동일한 정도의 그 피해를 입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의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 발생률이 증가하면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확률도 함께 올라간다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분의 이 설명이 뭐 100%다. 그리고 모든 지질학자들이 이분에게 다 동의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텍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지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탑 클래스의 그 학교의 이 박사가 말하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이 박사님의 얘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어요. 자, 이 존스 박사는 아무도 더 큰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면서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진 활동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겁나는 말만 하시는 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근거 있는 예측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캘리포니아주는요, 이 대비에도 진심입니다. 실제로 이제 루시 존스 이 박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올해 지진 활동이 활발한 것도 사실이지만 캘리포니아처럼 이 지진 대비가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것도 세계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역시 사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자, 물론 대비한다고 모든 자연재해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온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 캘리포니아 얘기했으니까 이제 LA 카운티로 좀 좁혀서 가겠습니다. LA 카운티의 한인 등록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될까 어떨까 이제 얘기인데요. LA 카운티 내 한인 등록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2%, 공화당이 26%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파 등이 32%로 조사됐습니다. 이 무당파도 중요하죠. 자, 유권자를 그러면 이제 숫자로 본다면 LA 카운티 한인 등록 유권자의 숫자는 총 LA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LA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는 총 95,799명입니다. 95,799명. 뭐 쉽게 보면 한 96,0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를 선호하는 정당으로 구분할 경우에 민주당이 42%인 4228명, 공화당이 26%인 24,920명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무당파 및 기타 정당이 32%라고 말씀드렸죠. 숫자로는 3649명. 이렇게 됐습니다. 자, LA 카운티 외에 자, 그러면 역시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를 좀 볼까요?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34%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인들이 LA 쪽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갈수록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내려오고 공화당이 조금 올라가면서 비슷한 34% 정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한인 등록 유권자 가운데 지난 2020년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투표를 한 인원을 보면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6753명,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31,8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런데 이 투표율이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 이번 선거에 대한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표율을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일단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인 투표율이 높아지면요, 주류 사회 이제 정계나 무슨 선출직 정치인들이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귀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투표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권자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등록 유권자로 등록만 해놓고 투표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입니다. 투표. 그래서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율은 우리 같은 그 이민자 사회에서는 정치적 신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권자라면 첫째,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할 것. 그리고 둘째, 유권자 등록을 했다면 반드시 투표를 할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이제 한인사회 전반적인 투표 독려 운동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미국 전체에는 한인들이 얼마나 살까요? 자, 이번에는 뭐 투표율, 뭐 유권자 숫자, 뭐 민주공화당 그게 아니라 그냥 한인들의 인구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한인들이 몇 명이나 살까요? 연방 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180명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식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사실은 불법 체류분들도 여기에 다 인구 센서스 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히 찝찝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이제 집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몇십만 명 될 수 있고요. 또 상사지사 주재원으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인구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짧으면 2년, 길면 4, 5년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상사지사 주재원, 또 유학생, 또 불법 체류하고 계신 분들, 관광으로 좀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합치면은 한 250만 명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구는 180만 명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 아시안 인구의 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인 인구의 57%는요, 이민자 출신, 1세로 나왔고요. 자, 또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어디냐? LA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코리안 아메리칸의 17%가 LA와 LA 인근 지역, 오렌지 카운티까지 이제 그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과 뉴욕 인근 거주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크게 본다면 이제 10명 가운데 3명은요, LA나 뉴욕 이 두 도시 인근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한인들의 그 평균 중간 소득은 그러면 얼마냐? 9만 달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전체 아시안 평균이 한 10만 달러입니다. 그걸로 본다면 9만 달러는 전체 아시안 평균에는 1만 달러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미국에 보면은 한인 이 9만 달러는 좀 높은 겁니다.
자, 또한 미주 한인의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의 한 67%가 민주당원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전체 평균 62%보다 5%포인트 정도 민주당 당원이 높은 그런 수치죠. 또 공화당을 지지하는 한인은 28%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가 가장 높은 인종은 어디냐? 베트남계예요. 베트남계에서 공화당 지지는 51%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계가 38%, 필리핀계가 31%, 인도계가 2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이 28%. 자, 그리고 흥미로운 조사도 했는데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소위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그 한인들의 생각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아시안들에 비해서 한인들의 생각이 조금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한인들 2명 중에 1명꼴인 49%, 뭐 거의 50%의 한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한인 25%는요, 이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성취의 기준이 없으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미국 와서 성공했다. 뭐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뭐 그런 걸 떠나서 만족한다.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 정도면 성취했다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라고 밝힌 사람이 25%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종교 관련된 조사도 있습니다. 종교 조사에서는요, 한인 10명 가운데 6명인 약 60%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아시안 전체 기독교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34%였다는 것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가까운 높은 수치입니다. 아시안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좀 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거의 절반 넘게. 한인 기독교인 중 그런데 이제 34%는 복음주의 개신교에 소속이 됐고요. 12%는 비복음주의 개신교, 그리고 이제 11%는 카톨릭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아시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은 한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카톨릭계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다 이제 그렇게 기독교라고 표시를 했죠. 기독교인 가운데 개신교냐 카톨릭이냐 나눠지긴 하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 있느냐? 필리핀계로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필리핀 사람들은 다 성당 다니지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그 밑에 그 개신교, 교회 다니느냐, 카톨릭교, 성당 다니느냐 이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당 다니잖아요. 이제 요게 큰 틀에서는 뭐 기독교로 이제 분류가 돼서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려 필리핀계 사람들은 74%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 신자가 이제 거의 달 겁니다. 필리핀계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답한 인종 가운데 이제 인도계가 가장 적었는데요. 인도계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계 기독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미국에서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꽤 되네? 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계 기독교인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23%. 또 미국에 있는 일본계 중에서는 기독교계라고 답한 사람이 25%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일본 본토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한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꽤 높네요. 자, 그리고 베트남계는 3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불교를 볼까요? 불교의 경우에는 베트남계가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계와 인도계가 불교 신자다라고 답한 사람이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필리핀계는 거의 대부분 카톨릭계, 그리고 이제 인도계는 거의 대부분 뭐 힌두교계 뭐 이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인도에도 한 1%밖에 없다. 뭐 미국에 있는 인도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인의 경우에는 불교 신자다고 답한 비율은 3%였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힌두교도와 무슬림이다 라고 답변한 한인이 과연 있을까요? 있습니다. 힌두교도다, 무슬림이다 답한 사람들도 한 1%씩 정도 나왔다라는 조금 좀 놀랄만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이제 특정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무교다라고 답한 한인은 34%로 전체 아시안 평균 32%보다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요즘 이태리가요, 사실
돈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새 돈이 많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리구리아 주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포르토피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포르토피노. 이 마을에서 난데없는 에어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당국이 에어컨 단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이 서로 신고를 막 하면서 마을 민심이 막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을 현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을이 크지도 않아요. 한 400명 남짓 되는 주민인데 400명도 채 안 되는 그 이탈리아 바닷가 마을의 그 포르토피노 마을의 그 주민들이 사실 그 이탈리아에서도 사실은 손꼽히는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왜 에어컨 때문에 난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서 그런데 이제 에어컨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포르토피노는 193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을입니다. 마을 자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물에 에어컨 설치가 완전히 금지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규제가 조금 완화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설치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뭐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제약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곳에서도 그 전에는 그렇게 완전히 100% 절대 안 돼!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여름에 웬만하면 서늘한 바람도 좀 불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덥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이곳에서도 이제 여름철에 이제 무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무단으로 난 더워서 못 살겠어. 뭐 허가고 뭐고 난 더워서 못 살겠어. 뭐 딱지 뛸래면 뛰어. 막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뭐 돈은 어차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자 이제 이 포르토피노 당국은 긴급 단속에 나서서 테라스와 옥상에 막 에어컨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그런 케이스 막 22건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상승한 지난 6월 이후에는 추가로 또 수십 건이 또 적발이 돼서 벌금을 막 부과되고 티켓 떼고 막 그랬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주민은 에어컨 설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에어컨을 그 밑에 길가에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옥상 한쪽 구석에 뭐 설치한다라든지 아니면 주변 다른 기기들과 좀 비슷한 색깔로 그 페인트를 칠해서 좀 위장을 해서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국은 그 숨겨둔 실외 에어컨기를 귀신같이 찾아낸다고 합니다. 당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국이 남의 집에 막 무단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그럼 남의 집에 막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런데 이제 길가에서 보면은 2층, 3층짜리 그 옥상에 있는 게 뭐 안 보이죠. 이렇게 숨겨놓으면. 그런데 당국이 어떻게 그걸 귀신같이 찾아냈을까요? 남의 집 옥상에 있는 걸. 네. 당국이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낸 데에는 옆집, 이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주민들의 협조지,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주민들의 이 일러바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꼰질르는 거죠. 주민들이 꼰질르는 거죠. 일종의. 네. 이 지역 경찰은요, 이 불법 에어컨을 찾아내는 데는 사실상 그 익명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이탈리아의 부자 마을이라는 곳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그야말로 그리고 꼰질르는 구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에 돈도 많은 그 포르토피노 그 부자 마을에. 북한의 그 5호 담당제라는 게 저는 이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은데 북한의 5호 담당제. 한 가구가 주변의 그 이웃들 5가구를 서로 감시하면서 뭐 불온적인 행동을 하는 이웃이 있다거나 뭐 불온적인 말을 하는 그런 주민이 있으면 신고하라 라는 북한의 그 5호 담당제가 생각이 났는데 뭐 북한의 5호 담당제가 그 이탈리아의 부자 마을 포르토피노 마을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한국의 민속 대명절 추석이 이제 한 달여 남았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9월 17일 다음 달 17일 백악관에서 코리안 추석만을 독립적으로 단독적으로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계 의원들이나 한국계 그 고위 인사들에게는 웬만하면 그저 한복 입고 와주세요라고까지 막 이메일 지금 보냈다고요.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또 참석할 수도 있고 코리안 추석만
독립적으로 하는 행사,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곧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본으로 잠깐 가볼게요. 일본은 한국의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을 이미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명절에 남편과 아내가 따로 행동하는 소위 귀성 세퍼레이트, 소위 분리 귀성이 유행한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매체 아이라도이라는 그 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지난 13일 일본의 최대 명절 오봉절을 맞았던 일본에서는 소위 분리귀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귀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댁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호칭을 명칭을 그 부인의 입장에서 이제 할게요. 그럼 알아들으기 쉽게 해서 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댁에는 남편만 가고 나는 아내, 부인은 친정에 가고 이런 겁니다. 따로따로 가는 겁니다. 부부가 다 같이 오늘은 친정에 가고 초죽음이 돼서 왔다가 또 내일은 다 같이 또 시댁에 가고 하는 이런 피곤한 일정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신의 친부모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또 부모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현역인 경우가 많다라는 점도 이런 그 분리귀성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나이 드신 그 부모 입장에서도 추석 때 반드시 자식들이 고향에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명절은 나이 드신 부모 그들에게도 귀중한 휴가 시간이다. 귀중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면서 자식들 때문에 집안을 막 청소하고 이제 온다니까 집안 막 청소하고 이것저것 명절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것도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그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다 같이 이렇게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친자식만 찾아올 경우에 이같이 뭐 지나친 청소나 지나친 준비 같은 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그 일본의 그 분리귀성이 유행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딸하고 사위가 같이 온다 그러면 막 신경 쓰이니까 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 그러나요? 뭐 온다니까 또 청소하고 막 음식도 막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사위는 아니고 내 딸만 온다 그러면 알았어 와라. 근데 낮잠 자고 있다가 딸 맞이하는 거죠. 그 얼마나 편해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분리귀성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끝소식으로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그 한 10대 유튜버가 이틀간 12일간 잠 안 자기 도전을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다가요 유튜브로부터 영상 중단 조치가 됐습니다. 구독자가 무려 120만 명을 보유한 이 호주의 19살 유튜버 이 노르베라는 유튜버는요 12일간 잠 안 자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라는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잠 안 자는 것을 라이브로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난스탑 라이브 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록은 지난 1964년에 미국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라는 학생이 세운 11일 25분입니다. 만으로 11일 그리고 12일째 들어가면서 25분 후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11일 25분이 신기록인데 이걸 넘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네스 세계 기록은 안전과 윤리적인 이유로 해서 1989년부터 해당 이 부분에 대한 공식 기록을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도전에 나선 그 노르베라는 학생은요, 잠이 막 쏟아져도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잠을 깨면서 이 유튜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며칠이 막 지나니까 잠을 안 자고 막 그렇게 막 어거지로 견디는 그 노르메를 보면서 그 노르메의 건강을 우려해서 도전을 중단하라 라고 막 댓글을 보내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이 막 신고도 했어요. 그의 그 집 밖에, 그 집 근처에 있는 경찰들한테 막 신고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집 밖에는 경찰이 막 출동해 있고 구급차도 대기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뭐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대기해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 측에서 이 유튜브 회사 측에서 강제로 이 친구의 그 라이브 방송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중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르메는 그 유튜브가 강제 중단되기 전까지 잠을 안 잔 상태로 11일간 유지했습니다. 물론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11일을 넘기지는 못했는데 신기록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유튜브가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알죠.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바로 골아 떨어졌겠죠. 자, 이 영상은 현재 유튜브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되어서 뭐 지나간 영상으로도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 노르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나의 무수면 도전, 즉 잠 안 자기 도전이 중단됐다 라면서 목표 달성까지 딱 12시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유튜브가 강제로 방송을 중단하면서 나를 추방시켰다, 눈물이 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잠 못 자서 피곤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 부족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만 잠을 자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냐,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거는 술을 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0.1%가 되려면 한국에서는 0.08%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주 한 병 이상을 먹어야 이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정신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으로 24시간을 안 잔 상태가. 자, 이 말을 이제 사실상 뭐 멀쩡한 제정신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24시간만 잠을 안 자도 멀쩡한 정신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24시간만 잠을 안 잔다 하더라도 건강에 아주 해로운데 12일을 난스톱으로 안 잔다라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라면서 죽음에 이르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희귀불면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의 평균 수명은 3개월에서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그런 사람과 비슷한 고통을 스스로 겪고 싶어 하는가? 하지 말라 라고 전문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도전이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이런 도전을 반대했습니다. 자, 건강하기 위해서는 숙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숙면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뭐 여러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책 읽기도 권장합니다. 사실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신경을 집중하게 돼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책 읽기, 이게 의외로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어렸을 때 우리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책만 붙잡으면 그냥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는 거. 사실 뭐 물론 그때는 하도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뭐 무슨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책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면 가벼운 소재의 어떤 책을 읽으면 숙면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잠자기 직전에 깊은 심호흡을 한다거나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왜 도움이 되느냐?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서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숙면에 매우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일하실 때는 깊이 있게 일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할 때는 확실하게 휴식을 취하지만, 그리고 이제 잠들 때는 아주 숙면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